알갱이가 겨우 몇 개 달린 이 식물의 이름은 테오신테입니다. 이 거대한 옥수수, 믿기 어렵겠지만 둘은 같은 식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은 사진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야생의 풀 한 포기가 어떻게 인류를 먹여 살리는 작물이 됐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걸 만든 게 과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농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베란다에서 직접 여러분의 품종을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종이라는 게 흰 가운을 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에게 육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복잡한 실험실, 현미경, 흰 가운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육종의 출발점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마음에 드는 개체를 골라서 그 씨앗을 다음에 다시 심는 것.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밥, 점심에 드실 채소, 그 모든 작물이 바로 이 단순한 행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하루 세 끼 그 결과물을 매일 먹고 있는 겁니다. 1만 년 전 어느 농부가 유난히 알이 굵은 벼 한 포기를 보고 이걸 내년에 다시 심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육종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작물화라고 부릅니다. 야생식물을 인간에게 쓸모있게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작물화에는 재미있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야생벼는 익으면 나달이 땅에 떨어집니다. 씨를 퍼뜨려야 살아남으니까요. 이걸 탈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에게는 나달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니 농부 손에 들어오는 건 나달이 잘 안 떨어지는 돌연변이 개체였습니다. 자연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형질이었죠. 씨를 못 퍼뜨리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밭에서는 그게 가장 유리한 형질이 됩니다. 사람이 대신 씨를 뿌려주니까요. 작물화란 결국 야생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형질을 인간이 골라서 지켜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도 같습니다. 야생 테오신트는 알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 땅에 흩어집니다. 지금 옥수수는 알이 자루에 딱 붙어 사람이 떼어주지 않으면 못 퍼집니다. 토마토도 야생종은 콩알만 했습니다. 밀도 야생밀은 이삭이 부서져 흩어졌고요.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두기 좋은 개체만 수천 년 동안 골라 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인간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순간 육종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매년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심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자라는 개체의 씨를 남기는 게 당연했고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야생식물이 작물로 천천히 변해간 거죠.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곧 매년 육종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인 육종 방법, 즉 선발 육종입니다. 말 그대로 골라서 심는 것. 지금 또 모든 육종의 바닥에 깔린, 저변에 깔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단순한 선택을 수천 번 반복하는데 1만 년이 걸렸습니다. 한 농부의 한 생애로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선발 육종은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중에서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밭에서 우연히 좋은 개체가 나타나야 그걸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우연을 기다리는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육종의 역사는 우연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온 역사입니다. 선발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 시간을 계속 줄여왔는지, 그 끝에 여러분이 어디에 설 수 있는지 끝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선발 다음에 인간이 찾은 답은 우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새 조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교배 육종입니다. 서로 다른 두 품종을 일부러 교배해가지고 양쪽에 좋은 점을 한 자식에게 모으는 거죠. 병에 강한 품종과 맛이 좋은 품종을 교배해서 병에도 강하고 맛도 좋은 새 품종을 노리는 겁니다. 이제 좋은 개체가 우연히 나타나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하는 조합을 사람이 만들면 되니까요. 19세기 맨델이 완두콩으로 유전의 법칙을 밝히면서 이 교배가 주먹구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작업이 됐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어떤 비율로 전해지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표현형 3대1, 유전형 1대2대1. 이 숫자가 익숙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교배육종 안에서 20세기 농업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잡종 강세의 발견입니다. 서로 다른 두 계통을 교배했더니 그 자식이 양쪽 부모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자라는 현상. 미국 옥수수 수확량을 몇 배로 끌어올린 바로 그 힘입니다.
신기한 건 이 효과가 첫 번째 자식 세대, 그러니까 F1에서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F1에서 다시 씨를 받으면 다음 세대는 효과가 흩어집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농부는 매년 새 종자를 사야 하고 거대한 종자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잡종 강세,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중 교잡이라는 기술, 이 두 가지는 그것만으로도 영상 한 편짜리입니다. 교배 육종 하나에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배는 이미 어딘가에 있는 유전자를 섞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품종에도 없는 형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섞을 재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과감한 방법을 씁니다. 유전자의 일부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방사선을 쬐거나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을 처리하면 DNA가 무작위로 변화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쓸모없거나 해롭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개 중에서 드물게 유용한 쓸만한 변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연에서는 돌연변이는 늘 일어납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요. 돌연변이 육종은 그 자연의 과정을 인공적으로 빠르게 돌린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겐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이 방식으로 만든 작물이 지금 또 우리 식탁에 여러 개 있습니다. 수천 가지 품종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일부 벼, 보리, 과일 품종도 이 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GMO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부 유전자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작물 안에서 변이가 일어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연 변이를 일부러 외부 자극을 줘가지고 빨리 일어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일반 품종과 똑같이 취급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농가가 10년 넘게 길러온 아주 좋은 벼 품종이 있다고 칩시다. 맛도 좋고 수량도 많습니다. 지역 농가들이 다 이 품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딱 하나 새로 퍼진 식물병에 약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식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새로 들어온 품종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벼농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도열병이거든요.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좋은 품종을 통째로 버리고 새 품종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그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맛도 수확량도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 도열병에 약하다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새로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좋은 품종을 버려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손실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역교배입니다. 역교배 처음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백크로싱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종자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좋은 품종을 병에 강한 다른 품종과 한번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시가리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도열병이 약한 게 드러납니다. 고시가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곰팡이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이 경우 다른 벼 품종에서 저항성 유전자를 고시가리로 옮겨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두 개를 섞다 보니까 원래 좋은 점도 절반은 이렇게 흐트러지겠죠. 유전자가요.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품종은 도열병에는 강할지 몰라도 고시가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맛이든 아니면 수량이든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식을 있잖아요. 원래 고시가리 품종하고 다시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전의 품종, 그러니까 원품종과 다시 교배시키죠. 그렇게 해서 또 생산된 그 종자, 자식 품종을 가지고 원래 고시가리, 원래 품종하고 다시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윗세대하고 교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백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역교배죠. 이걸 반복할 때마다 원래 품종의 유전자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식 세대하고 원래 품종하고 계속 교배를 하니까 절반이 계속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번 교배하면 원래 품종이 75%가 될 거고요. 두 번을 하면은 87.5%가 됩니다. 한 6번쯤 하면은 원래 품종이, 그러니까 원래 고시가리 품종이 98%까지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도열병에 강한 유전자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거는 처음 교잡을 했던 그 품종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고시가리 품종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열병 형질만 획득한 그런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잡해서 만든 품종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품종인데 고시가리 특징이 98%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고시가리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품종 그대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품종의 특성은 거의 그대로 두고 딱 한 가지 약점만 고치는 기술, 역교배가 오랫동안 병 저항성을 넣는 농업의 표준으로 사용된 이유입니다. 이 방법 덕분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주력 품종이 맛과 수확량은 그대로 둔 채 병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교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느리다는 겁니다.
한 세대를 키워서 결과를 보고 다시 교배하고 또 한 세대를 키우고, 저는 보통 1년에 한두 세대 정도 이렇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번을 반복하려면 빨라도 대충 한 7, 8년 정도 걸립니다. 농부에게도 연구자에게도 이 시간은 너무 길죠. 병은 그 사이에도 계속 퍼지니까요. 이 시간을 줄이려고 나온 게 분자 육종입니다. 분자 육종이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기존 육종 방식은 식물을 다 키운 다음에야 이 개체가 어떤 원하는 형질을 가졌나 안 가졌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저항성이 있는지 어떤지 보려고 하면은 실제로 식물을 키우고 그 병을 접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병에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의 어떤 형질을 보려면은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특정 유전자가 그 종자에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걸 보려 그러면 직접 심어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거죠. 분자 육종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DNA에 붙은 어떤 표지를 읽어가지고 아직 어린 모종일 때 이 녀석이 맞다 하고 골라냅니다. 여기서 표지가 뭐냐 하면은 원하는 유전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대신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입니다. 만약에 이 분자 육종을 적용하면은 수천 개의 씨앗을 다 키우지 않고 어린 단계에서 합격자만 추려가지고 다음 교배로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육종은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육종의 속도를 바꾼 기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속도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기도 하고 요즘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데도 분자 육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더 좋은 품종을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 변하는 병과 기후를 누가 먼저 따라잡느냐, 이 시간 경쟁에서 밀리면 한 나라의 농업도 종자산업도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인간은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 세대 그 자체를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수천 번의 교배 없이 유전자를 직접 건드리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그 이름, GMO, 그리고 유전자 교정, 진 에디트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GMO입니다. 우리말로는 유전자 변형 작물입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작물 안에 집어넣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세균이 가진 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옥수수에 넣는 식입니다. 실제로 토양에 사는 어떤 세균은 해충에게만 독이 되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 유전자를 옥수수나 면화에 넣으면 작물이 스스로 해충을 막아냅니다. 농약을 덜 쳐도 되는 거죠. 또는 특정 제초제에 견디는 유전자를 콩에 넣어가지고 잡초만 골라 죽이는 농사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몬산토사의 제초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을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잡초와 작물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는 밭에는 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게 바로 GMO 기술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황금살이 있습니다. 쌀에는 원래 비타민 A의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나나 옥수수, 세균에서 베타카로틴을 만드는 유전자를 쌀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황금살은 쌀에 없던 유전자를 밖에서 가져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황금살은 GMO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돌연변 육종을 기억하시나요? 방사선으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작물도 유전자를 건드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건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돌연변 육종은 그 작물 안의 변화이고 GMO는 다른 작물의 유전자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GMO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이 외래 유전자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유전자 교정, 진 에디트입니다. 크리스퍼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 교정은 외부에서 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작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를 정밀하게 고칩니다. 마치 문장에서 옷 하나를 정확히 찾아서 지우거나 바꾸는 것처럼요. 작물 안에 있는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중 원하는 딱 하나를 정확히 골라가지고 손을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외부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나온 작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일본의 토마토입니다. 2021년 일본의 한 기업이 가바라는 성분을 일반 토마토보다 4~5배 정도 많이 담은 토마토를 출시했습니다. 방법은 외부 유전자를 넣는 게 아니라 토마토 안에서 가바 생성을 억제하던 유전자를 꺼버린 겁니다. 가바가 더 많이 생성되겠죠. 미국에서는 잘라도 갈변이 안 되는 양송이 버섯이 이 기술로 만들었고요.
매운맛과 쓴맛을 줄인 겨자채도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없는 콩기름, 갈변이 더딘 바나나까지 전부 유전자 없이 그 작물 자신의 유전자를 손본 유전자 교정 작물입니다. 수만 그루에서 수만 포기에서 우연을 기다리던 일을 한 번에 딱 겨냥한 거죠. GMO는 밖에서 가져오는 것, 유전자 교정은 안에서 고치는 것. 외래 유전자가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두 기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규제와 표시에까지 갈라놓습니다. 유럽연합은 한때 2018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로 유전자 교정 작물도 GMO처럼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유전자 교정 작물은 사실상 전통 육종처럼 다루겠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전통 육종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변형이면은 까다로운 GMO 규제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이유가 왜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유는 이유 스스로 밝혔습니다. 동식품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식량 안보, 기후변화에 견디는 작물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은 유럽 농업과 종자 산업이 뒤처진다는 위기감이었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유전자 교정 작물을 GMO 규제에서 빼자는 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GMO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자꾸 멈춥니다. 유전자 교정은 GMO와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GMO는 다른 생물 유전자가 들어간 것이고 유전자 교정은 그 작물 안에서 고친 겁니다. 심지어 앞에서 본 돌연변이 육종, 방사선으로 유전자를 바꾼 그 작물은 오랫동안 일반 품종처럼 취급됐습니다. 유전자 교정은 그보다는 훨씬 정밀합니다. 이걸 GMO와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우려는 분명합니다. 유전자 교정 제도가 정비가 늦어지면 한국 종자산업은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가 더 빠르고 정밀한 육종으로 앞서 나가는 동안에 한국만 옛 규제에 묶여 있으면 우리만 낙오될 수 있습니다. 종자는 농업의 출발점입니다. 그 경쟁력을 잃으면 식량 안보의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안전성 검증과 소비자 알 권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무조건 막는다가 아니라 GMO와 유전자 교정을 구분해서 과학적 근거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건 그 중요한 논쟁을 직접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배추, 무, 토마토, 고추 있으시죠? 그 작물들은 거의 전부 누군가가 골라내고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자연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온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결과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품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심는 품종도 10년, 20년 뒤에는 새병이나 기후변화에 밀려가지고 사라지거나 다른 품종으로 교체가 됩니다. 품종은 한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10년, 20년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새 품종을 만드는 재료는 바로 다양한 유전자입니다. 병에 강한 야생종, 가뭄에 견디는 옛 토종,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 미래의 새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다양성 자체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자 은행입니다. 종자를 밭에서 따로 떼어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방식, 이걸 현장박 보존 ex-situ 보존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북극에 있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 볼트입니다. 전 세계 작물 종자의 백업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130만 점이 넘는 종자가 영하의 얼음 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한국의 들깨와 팥종자도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단 2곳뿐인 글로벌 시드 볼트 중 나머지 하나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 스발바르가 작물 종자를 만든다면 이곳은 야생식물 종자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하 46m, 6,000여 종, 28만 점이 넘는 야생 종자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국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본센터도 수십만 점의 종자를 관리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종자를 모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래에 어떤 형질이 필요할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야생종 하나가 30년 뒤 어떤 병을 막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 은행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종입니다. 토종은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살아온 품종을 말합니다.
이걸 냉동고에만 넣어두면 씨앗은 보존되지만은 그 적응 능력은 멈춰버립니다. 토종은 누군가 계속 그 땅에 심고 씨를 받아야 변하는 환경에 함께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밭에서 지켜가는 방식을 현장 보존, 인시튜 보존이라고 합니다. 종자 은행이 시간을 멈춰가지고 보관한다면 토종 재배는 시간과 함께 살려두는 방식이죠. 둘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박물관에 넣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물을 잘 골라야 합니다. 토마토나 고추, 콩을 고르면 성공한 거죠. 자기 꽃가루로 수정하는 작물입니다. 받은 씨가 부모와 거의 같게 나와가지고 초보자가 형질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로 배추나 옥수수처럼 다른 개체와 활발히 섞이는 작물은 씨를 받아도 제멋대로 나와가지고 처음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키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포기를 골라가지고 그 씨를 받고 잘 말리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심으면 됩니다. 그걸 몇 해만 반복해도 여러분 환경에서 맞는 여러분만의 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처음 해본 그 작은 풀, 태워신태. 그걸 옥수수로 만든 농부는 대단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굵은 나달 하나를 골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토마토 하나를 고르는 순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육종은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고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육종가입니다. 오늘 잠깐 미뤄둔 얘기 기억하시죠? 잡종광세와 이중교잡. 우리가 먹는 채소가 왜 일대뿐인 자식인지, 왜 농부가 매년 씨앗을 새로 사야 하는지, 그 답은 제가 따로 다룬 영상에 있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짓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